말을 하는 순간 이미 알고 있었다. 상대가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입을 열기 전에 이미 예감이 있었다.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 그런데도 말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지 않았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질 것 같았다. 상대가 더 깊이 빠져들 것 같았다. 그래서 말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침묵이거나 형식적인 고개 끄덕임이거나 혹은 예상하지 못한 반발이었다. 말을 꺼내기 전에 가졌던 확신이 있었다. 이건 분명히 맞는 말이라는 확신. 상대를 위한 말이라는 확신. 내가 먼저 겪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은 말을 하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말을 하면서 더 단단해졌다. 내 말이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그런데 말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감정은 확신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허탈함이었다. 무언가를 쏟아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느낌. 말은 분명히 전달되었는데 전달된 것이 없는 느낌. 상대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 눈에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없었다. 깨달음도, 감사함도, 변화의 조짐도. 그저 듣고 있었을 뿐이라는 표정. 혹은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표정. 그 표정 앞에서 확신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남에게 충고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인지 풀어놓지도 않았다. 그냥 하지 말라고 했다. 안정처럼, 경고처럼, 혹은 오랜 시간 지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체념처럼. 이 문장 앞에서 멈칫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는 충고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배웠다.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다. 아끼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상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관계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고 말하는 것은 관심이라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하지 말라고 했다. 그 문장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틀린 말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어딘가 맞는 것 같기 때문이다. 맞는 것 같은데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인정하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충고를 한 뒤에 돌아오는 반응들을 떠올려본다. 가장 흔한 것은 침묵이.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알았어 라고 짧게 대답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진다. 받아들인 것인지 그냥 넘긴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 대부분의 경우 그냥 넘긴 것이다. 며칠 뒤 혹은 몇 시간 뒤 상대는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 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으로 흔한 것은 형식적인 동의다. 그렇긴 하지. 맞는 말이야. 생각해볼게. 이런 말들은 동의처럼 들리지만 실은 대화를 끝내기 위한 신호다. 더 이상 이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표시다.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면서도 모른 척한다. 상대가 동의했으니 내 말이 통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리고 가끔 반발이 온다. 왜 그런 말을 해? 네가 뭘 알아?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반발 앞에서 우리는 당황한다. 상대를 위해서 한 말인데 왜 이런 반응이 돌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설명하려고 한다. 내 의도가 좋았다는 것을, 진심이었다는 것을, 상대를 걱정해서 한 말이라는 것을. 그 설명은 대부분 상황을 악화시킨다. 여기서 시선을 돌려본다.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나의 감정으로. 충고를 하기 직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을까? 대부분의 경우 답답함이 있었다. 상대가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는 느낌. 상대가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느낌. 그 간극이 답답했다. 상대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불편했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했다. 그 답답함의 정체를 들여다본다. 상대를 향한 걱정이라고 생각했다. 상대가 실패할까봐, 상대가 다칠까봐, 상대가 후회할까봐. 그런 걱정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걱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다. 걱정이라면 상대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괜찮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것까지이고 그 이유는 상대의 선택이니까. 걱정이라면 말한 뒤에 허탈해지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허탈해진다. 상대가 듣지 않으면 실망한다. 상대가 반발하면 화가 난다. 상대가 형식적으로 넘기면 무력해진다. 이 감정들은 순수한 걱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다. 그 무언가를 천천히 살펴본다.
충고를 하는 순간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었을까? 상대보다 높은 곳이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의 자리. 먼저 경험한 사람의 자리. 옳은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나는 상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물론 의식하지는 못했다. 나는 상대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동료로서. 그런데 충고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높낮이를 만들고 있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는 구조. 옳은 사람이 틀린 사람에게 말하는 구조. 그 구조 안에서 상대는 자동으로 낮은 자리에 놓인다. 상대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그 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대의 반발은 어쩌면 거기서 오는 것인지 모른다.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위치가 불편해서, 갑자기 낮은 자리에 놓인 것이 불쾌해서, 내가 상대를 가르치려 한다는 느낌이 싫어서, 그래서 듣지 않는다. 들을 수 없다. 내용이 아무리 맞아도 그 자리가 싫으면 귀가 다친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나는 왜 그 자리에 서고 싶었을까? 그런데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먼저 알았다는 것을, 내가 더 멀리 본다는 것을,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충고가 받아들여지면 그 확인이 완성된다. 상대가 네 말이 맞아 라고 할 때 나는 옳은 사람이 된다. 내 판단이 증명된다. 내 경험이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확인이 실패한다. 그래서 허탈해진다. 상대가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걱정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옳음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소용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했다고 믿고 싶다. 상대를 위해서, 오직 상대를 위해서 말했다고 믿고 싶다. 그런데 그 믿음 아래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충고의 형태로 나왔을 수 있다. 여기서 잠시 멈춘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이 의미 있기를 바라는 것,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알고 말하는 것과 모르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 모르고 말하면 상대의 반응에 휘둘린다. 받아들여지면 기쁘고, 거부당하면 상처받는다. 그 감정의 크기가 상대를 향한 걱정의 크기보다 크다.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왜 내가 이렇게 실망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알고 말하면 조금 달라진다. 상대가 듣지 않아도 그것이 상대의 선택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확인을 얻지 못해도 괜찮을 수 있다. 충고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함께 있을 수 있다. 시선을 다시 넓혀본다. 충고를 하는 상황들을 떠올린다. 가족 사이에서 가장 많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가 서로에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충고가 잦다. 아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충고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아끼기 때문에 말하는데 아끼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 이상한 구조다. 가까운 사람의 충고가 더 듣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이미 정해진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만들어진 위치가 있다. 그 위치 안에서 갑자기 누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불편해진다. 평소에 동등하다고 느꼈던 사람이 갑자기 가르치려 들면 저항이 생긴다. 네가 뭘 알아? 라는 반응은 내용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위치에 대한 반발이다. 낯선 사람의 조언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처음 보는 전문가, 책에서 만난 저자, 강연에서 들은 이야기. 그들의 말은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들린다. 왜 그럴까? 그들과 나 사이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정해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높은 자리에서 말해도 불쾌하지 않다. 애초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까운 사이에서 충고는 왜 반복될까? 알면서도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습관이다. 충고하는 것이 관계의 일부가 되어버린 경우, 만나면 말하고, 말하면 충고가 되고, 충고가 되면 불편해지고, 불편해져도 다음에 또 말하고, 그 패턴이 고착된 경우, 충고를 하지 않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또 하나는 불안이다. 상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나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가족의 실패가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경우,
상대를 바로잡아야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경우, 이때 충고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다. 상대가 다칠까봐, 상대가 힘들어할까봐, 상대가 후회할까봐 그 마음이 진심일 때도 있다. 그런데 사랑이 충고의 형태로 나오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간섭으로 느껴진다. 통제로 느껴진다. 사랑은 그대로인데 전달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여기서 이상한 질문이 떠오른다. 사랑한다면 왜 충고를 할까? 사랑한다면 상대의 선택을 존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대가 실수하더라도 지켜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상대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기 전에 말하고 싶어 한다. 넘어지지 않게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사랑일까? 상대가 넘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상대가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는 마음, 그것은 사랑일까? 불안일까? 상대를 위한 것일까? 나를 위한 것일까? 넘어져야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실패해야 배우는 것이 있다. 직접 겪어야 깨닫는 것이 있다. 누군가 미리 말해줘도 알 수 없는 것들, 몸으로 부딪혀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빼앗는 것이 사랑일까? 물론 위험한 경우가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있다. 그때는 말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충고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도 돌아올 수 있는 경우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한다. 참지 못하고 말한다. 다시 그 허탈함으로 돌아온다. 충고를 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허탈함. 그 허탈함 속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실망, 내 말이 소용없다는 무력감,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후회, 괜히 말했다는 자책.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아마도 이것이다. 나는 상대를 위해서 말했다고 믿었는데 정말 그랬을까 하는 의심. 그 의심이 불편해서 우리는 빠르게 덮어버린다.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듣지 않는 상대가 잘못이라고. 고집이 세서 그렇다고.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 내 충고는 옳았고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그런데 그 생각이 맞더라도 허탈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충고가 실패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본다.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충고는 맞는 말이다. 적어도 충고하는 사람의 경험 안에서는 맞는 말이다. 타이밍이 나빠서도 아니다. 언제 말해도 비슷한 반응이 돌아온다. 방식이 잘못되어서도 아니다. 부드럽게 말해도, 강하게 말해도, 돌려서 말해도, 직접 말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충고가 실패하는 이유는 더 근본적인 곳에 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자신이 이미 생각하고 있던 것,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맞는 것, 자신의 판단을 지지해주는 것, 그런 것들은 잘 들린다. 반대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을 막는 것,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은 잘 들리지 않는다. 귀에 들어와도 마음에 닿지 않는다. 충고는 대부분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다. 상대가 이미 알고 있지만 피하고 싶은 말이거나 상대가 모르고 있지만 알고 싶지 않은 말이다. 그래서 듣지 않는다. 들을 수 없다. 이것은 고집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구조다. 나 자신을 돌아본다. 나는 충고를 잘 듣는 사람이었을까? 누군가 나에게 충고했던 순간들을 떠올린다.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감사하게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불편했을까? 듣는 척하면서 흘려보냈을까? 안 바랬을까?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잘 듣지 않았다. 맞는 말인 줄 알면서도 듣지 않았던 적이 많다. 상대가 나를 위해서 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귀를 닫았던 적이 많다. 그때는 몰랐다. 왜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위치의 문제였다. 갑자기 낮은 자리에 놓인 느낌이 싫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싫었다. 그래서 듣지 않았다. 내가 충고를 듣지 않았던 것처럼 상대도 듣지 않는다. 같은 구조다. 같은 이유다. 내가 특별히 고집이 세서 듣지 않은 것이 아니다. 상대가 특별히 고집이 세서 듣지 않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다. 그렇다면 충고는 왜 존재하는 걸까?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 왜 말할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 왜 계속할까? 여기서 질문이 떠오른다. 정말 상대를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인지.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다. 둘 다일 수도 있다.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섞여서 충고가 나왔을 수 있다. 어느 쪽이 더 컸는지는
나 자신도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는지 대부분은 없다. 나도 없었다. 충고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당연함 아래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충고를 멈추라는 말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충고하기 전에 잠시 멈춰보라는 것이다. 이 말을 왜 하려고 하는지,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상대가 그 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한 것인지, 상대가 불편한 것인지, 이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 충고가 줄어들 수도 있다. 충고의 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 충고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혹은 여전히 충고를 하더라도 상대의 반응에 덜 흔들릴 수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알고 있었다. 상대가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런데도 말했다. 그 말함의 이유를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상대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나를 위해서이기도 했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랐지만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기도 했다. 상대를 걱정했지만 내 불안을 달래고 싶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이 섞여서 충고가 되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나 그렇다. 다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다르다. 알고 있으면 적어도 상대를 탓하지 않을 수 있다. 적어도 내가 왜 허탈해지는지 이해할 수 있다. 적어도 다음에는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다. 충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있는 한 충고는 계속될 것이다. 다만 그 충고 앞에서 한 번쯤 멈춰서는 것. 이 말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것인지 그 질문을 던져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 영어는 답을 주지 않는다. 영어는 질문을 남긴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것도 질문이다.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말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답을 찾아야 한다. 아무도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 허탈함은 아직 남아있다. 충고를 하고 난 뒤에 그 허탈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 허탈함의 정체를 조금 알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허탈함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 무거운 것은 모르는 것이다. 알면 조금 가벼워진다. 사라지지는 않아도 견딜 수 있게 된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그 알미 조금 더 깊어졌다. 같은 말을 또 하고 있었다. 어제도 했던 말, 지난달에도 했던 말, 어쩌면 몇 년 전에도 했던 말. 상대는 같은 사람이었고 내용도 거의 같았고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또 하고 있었다. 입이 먼저 열렸다. 머리가 따라갔다. 말을 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다.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멈출 수 없었다. 멈추지 않았다. 충고가 반복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한 번 말해서 통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통할 가능성이 낮다. 두 번 말해서 통하지 않으면 세 번째는 더 낮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분명하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말을 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한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한다. 왜 그럴까? 처음에는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상대가 고집이 세서, 상대가 듣지 않아서, 상대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서 한 번 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말해보자. 이번에는 더 강하게, 혹은 더 부드럽게. 이번에는 다른 예시를 들어서 그렇게 방식을 바꿔가며 계속한다. 그런데 방식을 바꿔도 결과는 비슷하다. 그때 깨닫는다. 문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시선을 돌려본다. 상대에게서 나에게로. 왜 나는 이 말을 또 하고 있을까? 상대가 변하지 않아서 답답한 것은 맞다. 그런데 답답함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답답하면 포기할 수도 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알아서 하겠지 라고 놓아줄 수도 있다. 그런데 놓아주지 못한다.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말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 내가 책임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방치한 것 같은 느낌. 상대가 실패했을 때 나는 말했는데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섞여서 불안이 된다. 그 불안을 견디기 어렵다. 말하면 불안이 줄어든다. 적어도
잠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했다는 느낌이 생긴다. 상대가 듣든 말든 나는 말했다. 나는 경고했다. 나는 알려줬다. 그 사실이 나를 안심시킨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드러난다. 충고의 목적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변화가 없을 때 멈춰야 한다. 효과가 없으니 그만둬야 한다. 그런데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더 자주 한다. 더 강하게 한다. 이것은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는 뜻이다. 충고의 진짜 목적은 상대의 변화가 아닐 수 있다. 나의 불안, 해소일 수 있다. 말하는 행위 자체가 불안을 낮춰준다. 상대가 듣든 말든 말하는 것만으로 무언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생긴다. 그 느낌이 필요해서 말한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나는 상대를 걱정해서 말했다고 믿고 싶다.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믿고 싶다. 그런데 그 믿음 아래 다른 구조가 있을 수 있다.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구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구조. 불안의 구조를 더 들여다본다. 내가 아는 것을 상대가 모른다. 그것을 참기 어렵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다. 걱정이라면 한 번 말하고 기다릴 수 있다. 상대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다. 그런데 참지 못한다. 상대가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왜 그럴까? 내가 아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배운 것들. 그것이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이 된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상대는 그것을 모른 채 실패했다. 그 상황이 불편하다. 내가 가진 것이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한다. 내가 아는 것을 전달하려고 한다. 전달되면 내가 아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전달되지 않아도 적어도 전달하려고 시도한 것이 된다. 그 시도가 나를 안심시킨다. 시선을 다시 넓혀본다. 이런 구조는 나에게만 있는 것일까? 아니다. 누구에게나 있다. 인간은 자신이 아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 한다. 자신의 경험이 가치 있기를 바란다. 자신이 겪은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욕구다.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인식하지 못할 때 생긴다. 나는 상대를 위해서 말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은 나의 욕구 때문에 말하고 있다. 이 둘이 구분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 상대가 듣지 않을 때 실망한다. 상대가 변하지 않을 때 분노한다.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상대를 위해서 말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날까? 상대의 문제인데 왜 내가 이렇게 상처받을까? 그 의문의 답은 여기에 있다. 나의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실패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구조가 있다. 통제의 욕구. 상대가 내 말대로 하면 나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내가 예측한 대로 흘러간다는 느낌. 내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필요해서 충고를 한다. 상대가 듣지 않으면 통제를 잃은 느낌이 든다. 상황이 내 손을 벗어나는 느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 느낌이 불편해서 더 말한다. 더 강하게 말한다. 통제를 되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상대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상대에게는 상대의 삶이 있다. 상대의 선택이 있다. 상대의 방향이 있다.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원래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충고를 통해 통제하려고 한다. 그것이 실패할 때 좌절한다. 통제의 욕구는 인식하기 어렵다.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를 존중한다고 생각한다. 상대의 선택을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행동은 다르다. 행동은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일상의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본다. 누군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직장을 옮기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그 선택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의견을 낸다. 그거 괜찮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다시 생각해봐. 그 의견들은 대부분 걱정에서 나온다. 진짜 걱정이다. 상대가 실패할까봐. 상대가 다칠까봐. 그런데 그 걱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면 다른 것이 섞여 있다. 내가 보기엔 으로 시작하는 말들. 내가 보기엔 위험하다. 내가 보기엔 너무 이르다. 내가 보기엔 준비가 안 됐다. 이 말들의 주어는 나다. 상대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중심이다. 내 판단이 기준이다. 상대는 자신만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내가 모르는 맥락이 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충고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잊는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한다. 내가 보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말한다. 그 태도 안에 통제의 욕구가 숨어 있다. 상대의 선택을
내 판단의 틀 안에 넣으려는 욕구, 상대가 내가 예측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욕구, 그것이 걱정의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 시선을 바꿔본다. 상대의 입장에서 누군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다. 확신은 없지만 해보고 싶다. 그런 상태에서 주변의 반응을 마주한다. 그거 괜찮을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 걱정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런데 반복되면 다르게 들린다. 네가 틀렸다로 들린다. 네가 모르고 있다로 들린다. 네 판단을 믿을 수 없다로 들린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었더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전달된다. 자꾸 듣다 보면 자신의 선택이 흔들린다. 혹은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 주변의 반대가 오히려 고집을 키운다. 어느 쪽이든 관계는 불편해진다. 충고한 사람은 선이었는데 결과는 선의와 다르다. 다시 충고하는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반복의 구조를 본다. 같은 말을 또 한다. 상대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가정이 작동하고 있다. 내가 충분히 말하면 상대가 변할 것이라는 가정. 이 가정은 어디서 올까? 경험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경험은 반대를 말하고 있다. 여러 번 말해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가정을 버리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 가정을 버리면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말해도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 된다. 그 무력감을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가정을 유지한다. 아직 충분히 말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방식을 바꾸면 될 것이라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 설득이 반복을 만든다. 무력감에 대해 더 생각해본다. 누군가를 아끼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은 고통스럽다. 그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충고다. 충고를 하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생긴다. 손 놓고 있지 않다는 느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고통을 줄여준다. 충고가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충고하는 행위 자체가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충고가 반복된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무력감을 피하기 위해,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것이 나쁜 것인지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다. 고통을 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무력감에서 벗어나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 나는 상대를 위해서 말한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듣지 않으면 상대를 탓한다. 상대가 고집이 세서, 상대가 모자라서, 상대가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상대에게 책임을 돌린다. 내가 반복하는 이유를 상대에게서 찾는다. 그런데 이유는 나에게 있다. 내가 무력감을 견디지 못해서 반복한다. 내가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반복한다.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반복한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구조다. 이것을 알면 상대를 탓하지 않을 수 있다. 적어도 덜 탓할 수 있다. 상대가 듣지 않는 것이 상대의 잘못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내가 반복하는 것이 상대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시선을 한 번 더 돌려본다. 충고의 내용에서 충고라는 행위 자체로 우리는 보통 충고의 내용에 집중한다. 내가 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논리적인지 비논리적인지,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용을 다듬으면 충고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충고라는 행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고는 말이 아니다. 충고는 관계의 행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행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선택에 개입하는 행위, 그 행위 안에는 관계의 구조가 담겨 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옳은 사람과 틀린 사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 구조가 충고 안에 자동으로 들어간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 구조가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 구조를 더 들여다본다. 충고를 하면 나는 아는 사람의 자리에 선다. 상대는 모르는 사람의 자리에 놓인다. 이 위치는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냥 말했을 뿐인데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 충고라는 행위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이다. 상대는 그 자리가 불편하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갑자기 틀린 사람이 되었다.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놓였다. 불쾌하다. 그 불쾌함이 저항으로 나타난다. 네가 뭘 알아? 내 일이야.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이 말들은
내용에 대한 반박이 아니다. 위치에 대한 저항이다. 내가 모르는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선언이다. 충고하는 사람은 이 저항을 이해하지 못한다. 맞는 말을 했는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른다. 그래서 더 설명하려고 한다. 내 의도가 좋았다고. 상대를 위해서 한 말이라고. 그 설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관계 안에서 이 구조를 본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는 아는 사람의 자리에 익숙하다. 자녀는 어릴 때부터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한다. 자녀도 아는 것이 생긴다. 자녀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부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말한다. 자녀는 더 이상 그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충돌이 생긴다. 친구 관계에서도 비슷하다. 평소에는 동등한 위치다. 그런데 한쪽이 충고를 시작하면 위치가 바뀐다. 갑자기 한쪽이 높아지고 다른 쪽이 낮아진다. 그 변화가 불편하다. 관계가 흔들린다. 충고를 자주 하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늘 약간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무의식적으로 그 자리에 서려고 한다. 그 자리가 편하기 때문이다. 아는 사람의 자리, 옳은 사람의 자리,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자리, 그 자리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익숙하다. 언제는 그것을 느낀다. 의식하지 못해도 몸으로 느낀다. 이 사람과 있으면 왠지 작아지는 느낌. 이 사람 앞에서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느낌. 그 느낌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진다. 답답함이라는 감정을 다시 본다. 상대가 변하지 않을 때 느끼는 답답함. 그 답답함은 어디서 올까? 상대를 걱정해서 오는 것도 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다. 다른 것이 섞여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에서 오는 답답함. 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오는 답답함. 내가 말해도 소용없다는 느낌에서 오는 답답함. 이 답답함의 중심에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있다. 상대가 문제라서 답답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한 것이다. 그 차이를 구분하면 답답함의 성질이 달라 보인다. 통제 욕구와 인정 욕구를 다시 본다. 충고를 반복하게 만드는 두 가지 구조다. 통제 욕구는 상대가 내 말대로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상황이 내 예측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욕구가 좌절되면 답답해진다. 더 말하고 싶어진다. 인정 욕구는 내가 아는 것이 가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내 경험이 의미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욕구가 좌절되면 허탈해진다. 상대가 듣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것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두 욕구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욕구가 충고의 형태로 나올 때 상대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나의 욕구를 상대가 채워줘야 하는 구조가 된다. 상대가 변해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 구조 안에서 상대는 자유롭지 못하다. 다른 각도에서 본다. 충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상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말하지 않는다. 그냥 지켜본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상대가 실패한다. 내가 예상한 대로 된다.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그것 봐. 내가 말했잖아. 라는 생각이 들까? 그 생각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안타까움? 분노? 혹은 어딘가 만족스러운 느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만족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옳았다는 확인. 그 확인이 쾌감을 준다. 이것을 인정하기는 불편하지만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상대가 성공한다. 내 예상이 틀렸다. 선배가 맞았다.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기쁨? 아니면 어딘가 불편한 느낌? 불편할 수 있다. 내가 틀렸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내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 두 가지 반응을 보면 충고 안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 더 분명해진다. 순수하게 상대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상대가 성공했을 때 기뻐해야 한다. 내 예상이 틀렸어도 상대가 잘 되었으니 좋은 것이다. 그런데 불편함이 있다면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이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욕구. 이 욕구가 충고 안에 들어있다. 상대가 실패해야 내가 옳은 것이 된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구조적으로는 그렇다. 충고가 맞으려면 상대가 틀려야 한다. 내 예측이 맞으려면 상대가 실패해야 한다. 물론 의식적으로 상대의 실패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는 내가 옳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충고에 담긴다. 여기서 질문이 떠오른다. 말하지 않았다면 그 불편함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충고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면
누가 불편했을까? 상대일까? 나일까? 상대는 자신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내가 말하든 말든 그 방향으로 갔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가 특별히 더 불편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대는 자신의 선택 안에 있었을 것이다. 불편한 것은 나였을 것이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했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했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무력감을 느꼈다.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말한 것이다. 충고는 상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을 인정하면 무언가가 달라진다. 상대를 탓하지 않게 된다. 상대가 듣지 않는 것이 상대의 잘못이 아님을 알게 된다.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충고를 완전히 그만두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말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 여전히 불안해지는 순간이 온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게 된다. 이 말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불안을 위한 것인지, 말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 상대인지 나인지 그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바뀐다. 말의 양이 줄어든다. 말의 톤이 달라진다. 혹은 말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된다. 다른 것이란 무엇일까? 충고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지켜보는 것이 있다. 상대가 자신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개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어렵다. 불안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무력감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를 더 존중하는 것일 수 있다. 상대에게는 상대의 삶이 있다. 상대의 실수가 있고 상대의 성공이 있다. 그것을 상대가 직접 경험할 권리가 있다. 내가 미리 말해서 그 경험을 빼앗는 것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지. 물론 위험한 경우는 다르다. 심각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경우, 그때는 말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충고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잘못되어도 돌아올 수 있는 경우다. 배움이 될 수 있는 경우다. 지켜본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관심일 수 있다. 개입하지 않으면서 곁에 있는 것, 판단하지 않으면서 지지하는 것, 결과가 어떻든 함께 하겠다는 것. 이것은 충고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내 불안을 견디는 것을 요구한다. 내 욕구를 내려놓는 것을 요구한다. 충고는 어쩌면 쉬운 길이다. 말하면 된다. 내 불안이 줄어든다. 내가 할 일을 한 것 같다. 상대가 듣든 말든 나는 만족한다. 지켜보는 것은 어려운 길이다. 불안을 안고 있어야 한다. 무력감을 감당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그 안에 더 깊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상대를 진짜로 존중하는 것. 상대의 삶을 상대에게 돌려주는 것. 반복을 멈추는 것은 쉽지 않다. 오랜 시간 쌓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구조. 말해야 무언가 한 것 같다는 구조. 그 구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어쩌면 완전히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모르면 상대를 탓한다. 알면 나를 본다. 모르면 반복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알면 반복 전에 잠시 멈출 수 있다. 그 잠시의 멈춤이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다.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것.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같은 말을 또 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상대가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서였다. 내 불안이, 내 무력감이, 내 욕구가 말의 형태로 나왔다. 그것을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어쩌면 믿고 싶었다. 이제 그것을 본다. 보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모른다. 그런데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보는 것이 첫걸음이다. 충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 알미 무엇을 바꿀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다음에 같은 말을 하려 할 때 잠시 멈추게 될 것이다. 그 잠시의 멈춤 안에서 무언가 다른 선택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말하지 않았다면 그 불편함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이 질문을 품고 다음을 기다린다. 왜 우리는 타인의 삶에 개입하려 할까? 이 질문은 개인의 습관을 넘어선다. 나의 문제만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구조다. 시대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사람들은 타인에게 말하고 싶어 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자신이 겪은 것을, 자신이 믿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 했다. 받아들여지기를 바랐다. 충고는 인간의 오래된 행위다. 어쩌면 언어가 생긴 이후로 함께 있었을 것이다. 말을 할 수 있게 된 순간부터 사람들은 서로에게 방향을 제시하려 했을 것이다. 이쪽이 맞다고, 저쪽은 위험하다고. 내가 겪어봤으니 안다고. 그 행위가 왜 사라지지 않는지를 묻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왜 인간은 계속 타인에게 말하려 할까? 하나의 가능성을 본다.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려는 욕구.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한다. 나는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동료다. 그 관계가 나를 규정한다.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의미를 갖는다. 충고는 그 자리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다. 내가 상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상대가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것이 관계 안에서 나의 자리를 보여준다. 나는 아는 사람이고 상대는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앞서 있고 상대는 뒤따르고 있다. 그 위치가 나를 안심시킨다. 위치가 흔들리면 불안해진다. 상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관계 안에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불안을 피하기 위해 더 말하게 된다. 여기서 이상한 구조가 드러난다. 충고가 관계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관계를 해친다. 상대를 위해서 말한다고 생각한다.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며 말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다. 상대는 불편해하고 관계는 멀어진. 의도와 결과가 다르다. 왜 그럴까? 충고가 관계의 형태를 띠지만 실은 관계 바깥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상대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다. 상대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충고할 때 나는 상대의 입장에 있지 않다. 나의 입장에서 나의 판단으로 나의 방향을 말하고 있다. 상대는 대상이 된다. 내가 바꾸려는 대상, 내가 가르치려는 대상, 내가 영향을 미치려는 대상. 매상이 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 밖에 있는 무언가가 된다. 시선을 돌려본다.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상대가 하나의 문제가 된다. 해결해야 할 문제, 고쳐야 할 문제, 바꿔야 할 문제. 내가 그 문제에 개입한다. 해결책을 제시한다. 방향을 알려준다. 이 구조 안에서 상대는 주체가 아니다. 상대에게는 상대의 생각이 있다. 상대의 맥락이 있다. 상대의 이유가 있다. 그런데 충고할 때 나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만 본다. 내가 아는 것만 말한다. 상대는 내 시야 안에서 하나의 형태로 고정된다. 상대가 말한다.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이 말은 반발이 아니다. 나도 주체라는 선언이다. 나를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요청이다. 그런데 충고하는 사람은 이 말을 반발로 듣는다. 고집으로 듣는다. 상대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관계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함께 있지 않을 수 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내도 함께 있지 않을 수 있다. 자주 연락해도 함께 있지 않을 수 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상대를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상대에게 상대의 삶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의 선택이 상대의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상대의 방향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 상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기가 어렵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말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 같다.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말하는 순간 오히려 함께 있지 않게 된다. 상대를 바꾸려는 순간 상대는 대상이 된다. 매상이 되면 관계의 밖으로 밀려난다. 함께 있다고 느끼지만 실은 떨어져 있다. 인간 전체로 시선을 넓혀본다. 이 구조는 보편적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구조적인 특성이다. 인간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확인한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타인이 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거울처럼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충고가 받아들여지면 거울이 나를 비춰준다. 나는 아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의미 있는 사람이다. 그 이미지가 거울에 비친다. 나는 그것을 보고
안심한다.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울이 다른 것을 비춘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필요 없는 사람이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 이미지를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더 말한다. 거울이 내가 원하는 것을 비추도록. 상대는 거울이 아닌데 거울로 사용된다. 상대에게는 상대의 삶이 있는데 나의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그 순간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내가 나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 또 다른 구조를 본다. 상대가 변하면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착각. 충고가 효과를 발휘하면 나는 상대를 변화시킨 사람이 된다. 상대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된다. 그 영향이 나를 의미 있게 만든다. 인간은 의미를 원한다.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기를 바란다.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그 의미를 타인의 변화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내가 의미 있으려면 상대가 변해야 한다.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 된다. 이 구조 안에서 상대는 나의 의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된다. 상대의 삶이 나의 의미에 종속된다. 상대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상대에게는 상대의 삶이 있다. 상대의 의미가 있다. 상대의 방향이 있다. 그것이 나의 의미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상대의 권리다.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 반응이 있다. 하나는 상대 탓이다. 상대가 고집이 세서 변하지 않는다. 상대가 모자라서 변하지 않는다. 상대가 듣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다.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상대가 문제라고. 이것은 안전장치다. 상대 탓을 하면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게 된다. 나의 충고가 틀린 것이 아니게 된다. 나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다. 상대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옳은 사람이다. 또 하나의 반응은 자책이다. 내가 잘못 말해서 그렇다. 내가 더 잘 설명했어야 했다. 내가 부족해서 상대가 변하지 않았다. 책임을 나에게로 가져온다. 이것도 하나의 구조다. 자책을 하면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는 희망이 생긴다.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 방식을 바꾸면 상대가 변할 수도 있다. 그 희망이 충고를 계속하게 만든다. 두 반응 모두 같은 곳을 향한다. 충고를 멈추지 않는 방향으로 시선을 바꿔본다. 충고의 실패가 보여주는 것을 본다. 충고가 실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내용이 틀렸다는 것일까?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일까? 타이밍이 나빴다는 것일까? 어쩌면 전제가 틀렸다는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내가 말하면 상대가 변한다. 이 전제가 틀렸다. 사람은 말을 들어서 변하지 않는다. 외부의 인력으로 변하지 않는다. 변화는 내부에서 일어난다. 자신이 직접 겪고, 자신이 직접 느끼고, 자신이 직접 깨달을 때 변한다. 타인의 말은 그 과정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다. 충고의 실패는 이 진실을 보여준다. 인간은 타인의 말로 변하지 않는다. 연결에 대해 생각해본다. 충고는 연결을 원하는 행위처럼 보인다.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말한다. 상대와 함께하고 싶어서 말한다. 상대를 아끼기 때문에 말한다. 그 마음은 연결을 향한다. 그런데 충고의 결과는 연결이 아닌 경우가 많다. 상대는 멀어진다. 관계는 불편해진다. 의도와 결과가 반대다. 왜 그럴까? 충고가 연결의 형태를 띠지만 구조적으로는 연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결은 수평에서 일어난다. 같은 높이에서, 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연결이 된다. 충고는 수평이 아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아는 곳에서 모르는 곳으로. 방향이 일방적이다. 일방적인 방향에서는 연결이 어렵다. 한쪽이 주고 한쪽이 받는다. 한쪽이 말하고 한쪽이 듣는다. 그 구조 안에서 둘은 함께 있지 않다. 마주보고 있지 않다. 같은 곳을 향하고 있지 않다. 연결이 일어나는 순간을 떠올려본다. 상대와 진짜 연결되었다고 느꼈던 순간.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말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들으면서 연결되었을 것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의 감정을 느끼고 상대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내가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상대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혹은 함께 침묵하면서 연결되었을 것이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순간, 그런 순간에 연결이 있었을 것이다. 연결은 말의 양과 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말이 많아지면 연결이 줄어든다. 말이 줄어들면 연결이 늘어난다. 충고는 말을 늘린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다. 상대가 듣기를 원하면서 말한다. 그 말들이 쌓이면 상대와 나 사이에 벽이 생긴다. 말이 벽이 된다. 시선을 다시 넓혀본다. 인간은 왜 연결을 원하면서 연결을 해치는 행동을 할까? 이것도 하나의 구조다. 연결을 원하는 마음과 자신을 확인하려는 마음이 동시에 있다. 두 마음이 충돌한다. 연결을 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고 싶다. 상대와 함께하고 싶으면서 동시에 상대보다 높은 곳에 있고 싶다. 그 두 욕구가 충돌할 때 대부분 후자가 이긴다. 자신을 확인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다. 더 급하다. 연결은 천천히 쌓이는 것이고 확인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고를 한다. 연결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확인을 위해서. 그 결과 연결은 멀어지고 확인도 실패한다. 둘 다 얻지 못한다. 여기서 하나의 착각을 본다. 상대를 바꾸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 상대가 내 말대로 하면 우리는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착각. 상대가 변하면 관계가 편해질 것이라는 착각. 이 착각은 널리 퍼져 있다. 관계의 문제를 상대의 문제로 본다. 상대가 변하면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고 한다. 충고하고 조언하고 지적하고 요청한다. 그런데 관계는 상대만의 것이 아니다. 관계는 둘 사이에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만 바라본다.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가 반복되면 관계는 나빠진다. 상대는 바뀌지 않고 나는 실망하고 관계는 멀어진다. 착각이 관계를 해친다.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한다. 함께 있다는 것은 같아지는 것이 아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다르면서도 옆에 있는 것이다. 상대의 선택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 옆에 있는 것이다. 상대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함께 걷는 것이다.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 상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옆에 있기가 어렵다. 말하지 않기가 어렵다. 개입하지 않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견딜 때 진짜 함께 있게 된다. 상대를 대상으로 보지 않을 때,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상대의 삶을 상대에게 돌려줄 때, 그때 옆에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 질문이 떠오른다. 함께 있다는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과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가?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다. 가깝다고 생각했다.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아끼기 때문에 바꾸려 한다고.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바꾸려 한다고. 그런데 돌아보면 거리가 있다. 바꾸려는 순간 함께 있지 않게 된다. 바꾸려는 순간 상대가 대상이 된다. 매상이 되면 관계의 바깥으로 밀려난다. 함께 있다는 것과 바꾸려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먼 거리가 있다. 어쩌면 그들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쇼펜하우어의 말로 돌아온다. 남에게 충고하지 마라. 네 말이 다르게 들린다. 처음에는 냉정한 말처럼 들렸다. 상대에게 무관심하라는 말처럼, 상대를 포기하라는 말처럼. 지금은 다르게 들린다. 상대를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 상대의 삶에 개입하려 하지 말라는 말,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함께 있으라는 말. 그렇게 들린다. 충고하지 않는 것이 무관심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심일 수 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관심,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관심, 상대의 삶을 상대에게 맡기는 관심. 그것이 더 어려운 관심이다.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 개입하는 것보다 지켜보는 것이 어렵다. 바꾸려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어렵다. 인간은 그 어려움을 피한다. 더 쉬운 길을 선택한다. 충고를 한다. 말을 한다. 개입을 한다. 그것이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생각이 관계를 해친다. 사랑을 밀어낸다. 함께 있음을 멀어지게 한다. 인간의 역설이다. 연결을 원하면서 연결을 해치는 행동을 한다. 함께 하여가고 싶으면서 함께하지 못하게 만든다. 사랑하면서 사랑이 닿지 않게 한다. 이것이 인간이다.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고쳐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인간이 원래 이렇다는 것을 보는 것뿐이다. 원래 이렇기 때문에 충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원래 이렇기 때문에 관계는 복잡하다. 원래 이렇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어렵다. 그것을 알면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다. 나를 탓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를 탓하지 않아도 된다. 인간이 원래 이런 것이니까. 나도 그렇고 샹배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다. 충고는 계속될 것이다. 내일도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말할 것이다. 인간이 있는 한 충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충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탕배를 향한 것인지, 나를 향한 것인지, 연결을 위한 것인지, 확인을 위한 것인지, 함께 있으려는 것인지, 바꾸려는 것인지 알아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모르면 자동으로 흘러간다. 알면 잠시 멈출 수 있다. 그 잠시의 멈춤이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온다. 함께 있다는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과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다. 의문을 품고 있으려는 것이다. 질문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다음에 누군가에게 말하려 할 때 이 질문이 스칠 수 있다. 잠시 멈출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쇼펜하우어는 왜 이 말을 남겼을까? 남에게 충고하지 마라. 아마 그도 충고했을 것이다. 아마 그도 실패했을 것이다. 아마 그도 허탈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 허탈함 끝에 이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 말이 충고처럼 들리기도 한다. 충고하지 말라는 충고. 그 역설이 묘하다. 쇼펜하우어도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인간은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을 알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이 말의 깊이일 수 있다. 잔상이 남는다. 충고를 하고 난 뒤에 허탈함, 상대가 듣지 않을 때의 답답함, 상대를 바꾸고 싶었던 마음, 함께 있고 싶었던 마음, 그 두 마음 사이의 거리, 이 모든 것이 잔상으로 남는다. 선명하지 않다. 흐릿하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다. 그 잔상이 무엇을 바꿀지는 모른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남아있다. 충고는 관계의 형태를 띠지만 실은 관계 바깥에서 일어난다. 상대를 대상으로 만드는 순간 이미 함께 있지 않다. 함께 이메어 있다는 것과 바꾸려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먼 거리가 있다. 그 거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알아도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알고 있는 편이 낫다.